오늘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볼 거예요. 최신 어학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속도를 10배로 올려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영단어 3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단어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영단어를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를 같이 볼게요. 자, 집중을 하시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영단어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추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측을 해보시고 제가 답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자, 이 단어의 뜻을 추측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단어라서 내가 전혀 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막 추측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단어의 뜻.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볼 거예요. 영단어를 보여주면서 4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단어를 잘 기억하셨어요? 자, 지금 하나를 여쭤볼게요. 이 3가지 공부 방식 중에 본인한테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공부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볼게요. 우리가 방금 같이 했던 테스트를 연구에서는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각 방식의 효과 그리고 효율을 나타내는 갭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공부 방식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본인에게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첫 번째 공부 방식이 사실 대부분 분들에게 아주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는 딱 이 공부 방식으로 공부할 때가 아주 많잖아요. 대신 두 번째 공부 방식은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사실 이 결과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 보는 단어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추측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내 답은 뻔하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면서 시간만 날리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낮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해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 방식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자, 이것도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단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 형태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단어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테스트를 시켜서 실제 효과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생들의 판단과 달리 거의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래프가 작아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꽤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번째 방식에서는 단어를 보는 대부분 시간을 단어의 뜻을 배우는 걸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시간을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걸로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게 너무 의미 없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여기에 사실 외국어 공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사실 외국어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외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친 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어 공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첫 번째 공부 방식은 왜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냐면 이 공부 방식은 완전히 수동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세 번째 공부 방식이랑 비교하자면 세 번째 방식도 사실 거의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4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어느 정도 능동적인 뭔가 요소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아무 의미 없는 추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이 없는 영어 단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추측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이 추측만으로 우리가 효과를 이렇게 부스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서 이런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회로들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외국어 공부 원리를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단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전반적인 영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왜냐면 이 원리는 단어 공부에만 국한된 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편을 할 거예요. 먼저 단어 공부에 적용하는 방법. 아주 많은 학습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어 공부 시작하려면 내가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게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훨씬 더 빠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요즘 모든 기기에 거의 모든 앱에 번역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미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도 새로운 외국어를 시작할 때 절대 단어를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그냥 초보용 자료를 가지고 단어를 클릭하면서 뜻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문맥 속에서 배워요. 완전 처음부터. 그러면 단어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 단어를 문맥에서 배우고 동시에 문법도 배우고 뉘앙스도 배우고 부동사도 배우고 컬로케이션도 배우고 영어 배우는 속도가 훨씬 올라가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클릭 하나로 여기 영영사전을 연동시킬 수 있고 번역기를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가끔은 문장을 보는데 단어를 다 알아요. 그런데 문장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체 문장을 하이라이트해서 번역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연구 실험에서는 추측의 효과가 좋았다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맥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면서도 같은 원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추측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의 추측이 맞든 틀리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하시고 나서 단어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실제로 머릿속으로 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먼저 추측하고 확인하는 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공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요즘은 아이패드뿐 아니라 휴대폰, 랩톱, 데스크톱 거의 모든 환경에서는 똑같이 번역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종이책으로 원서를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이중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구글 앱을 다운하시면 여기 구글 렌즈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에 Translate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 옆에 한국어 번역을 넣으면 이중책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먼저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을 먼저 추측하고 나서 한국어 문장을 확인하시면 같은 원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원리를 우리의 전반적인 영어 공부에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추측하는 이 두 번째 옵션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아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훨씬 더 능동적인 공부법이에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공부법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공부법을 비교하자면 뇌 속에서 다른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연구자들도 있고 다른 뇌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다르게 작동돼요. 그리고 이게 연구상의 지식 뿐 아니라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든 우리가 같은 원리를 현실에서 매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공부법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한국 학습자분들 대다수는 이런 능동적인 공부법들을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적인 공부법으로 공부한다면 뭔가 되게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내가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이게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수동적인 공부법으로 계속 이렇게 몰리게 돼요. 반대로 그런 능동적인 공부법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뭔가 모호성, 불확실성, 부정확성, 뭔가 실수를 하는 거, 실패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케오스 지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모호성, 부정확성, 실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Error-free learning is simply not going to be effective. It will not engage those very processes that support long-term retention and transfer.
그래서 이런 모호성이 없고 불확실성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런 공부법들은 are simply not going to be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동적인 공부법들은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쉽대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크게 봤을 때 이런 공부법들은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건 그리고 지식의 전이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실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이런 모호성을 회피하고 실패를 회피하고 깨끗하고 고민 없이만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어 공부에 있어서 저는 학습자분들에게 미리 0단어, 5,000개, 10,000개 공부하는 것보다 단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정보 자료로 바로 시작해서 내 수준에 맞는 영어 자료를 보면서 단어를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 학습자분들은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모호하잖아요. 내가 단어를 계속 까먹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내 머릿속에 단어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효과가 괜찮을까?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앱에서 내가 아는 단어 수를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단어를 안 배우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계속 까먹고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왜 또 모르지? 왜 다시 까먹었지?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더 오르지만 나중에 내 통계를 보면 내가 1,000단어를 이렇게 빨리 늘었어? 이렇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약간 모호성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느낌, 그런 불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되게 준비를 깨끗하게 하고 영어 공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먼저 0단어, 8,000개, 10,000개 깨끗하게 배우고 나서 영어 공부에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능동적인 공부법으로 하게 된다면 부딪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능동적인 공부법은 항상 어느 정도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거 실패해서 이 단어 몰라, 이 문장은 못 만들어, 이거 이해 못했어, 이게 못 알아들었어, 실패 나는 몰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요소예요. So there's even research showing that if I test people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y know virtually none of the answers because they haven't studied the material yet, they will in fact then learn more effectively when they do get a chance to study the material.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에게 일부러 실패의 경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아직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 실패 경험 때문에 다음에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효과가 부스팅이 됐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실제로 연구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자주 만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원리를 일부러 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2개의 노트북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노트북은 인풋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노트북이었지만 두 번째 노트북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학습자분들에게 실패 경험을 시키는 노트북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트북은 일기장을 쓰는 노트북이지만 이 일기장을 쓰면서 우리가 사전, 번역기 아무 도구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만으로 내용을 쓰고 거기에다가 교정도 안 받고 피드백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내가 이 연습을, 이 공부를 하는 시간 절반 이상을 고민하면서 실패하는 경험으로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단어 몰라. 그럼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번역기에 가서 찾아서 실패를 안 하면 되죠. 근데 이 공부법을 하면서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단어 몰라. 오케이, 좀 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없어. 나 지식이 부족해. 그럼 실패를 했어요.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학습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좌절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이게 이렇게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고민하면서 실패하고 해보면서 실패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영어를 보고 인풋을 하게 될 거잖아요. 나를 영어에 노출하는 리딩이나 리스닝이나 뭐 그런 인풋 활동. 그럼 그 인풋을 보면서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들이 머릿속으로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So again, a major component to becoming effective as a learner is to have this notion that errors are a key part of it.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서 내가 도전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향을 정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스피킹을 연습할 때. 스피킹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원어민이랑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방법 많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영작을 연습해야 이게 스피킹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작을 연습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단어 몰라. 내가 만드는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내가 문장을 아예 못 만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모호성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해야 하는 이런 도전하는 그런 공부법들을 피하고 대신 스피킹 공부법으로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그런 스피킹 공부법으로서 유행했던 그런 방법들. 쉐도잉. 쉐도잉은 나쁜 공부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작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장을 리피팅 하잖아요. 스피킹 공부법이 아니에요. 스피킹에 도움이 간접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스피킹 공부법이 아니에요. 낭독도 나쁜 공부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영작을 안 했으면 이게 스피킹 공부법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유행한 공부법, 필사도 나쁜 공부법이 아니에요. 인풋을 되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법이긴 한데 나의 영작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아웃풋 공부법이 아니에요. 다 인풋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능동적인 공부법을 회피하고 수동적인 공부법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인지하고 도전하는 깨끗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공부법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도 해보시면 좀 불편하고 힘든 공부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동적인 공부법으로 공부하면서 도전하고 실패하는 이런 경험이 외국어 공부에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에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